2026년 11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 11분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MZ타워의 꼭대기층 통유리창 너머 한강 위로 늦가을의 햇살이 차갑게 부서지고 있었다. 강혁 탐정사무소 응접실 한가운데 한 여자가 한참 동안 자기 무릎 위 손가방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26살 윤소은, 키 167, 가는 손목 단정한 회색 정장. 이력서 한 장이 그녀 옆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영문학 전공, 서울시내 한 대학원 석사 수료, 전직 사립중학교 영어 강사. 그리고 그녀의 외모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부드럽게 떨어지는 밝은 구릿빛 머리카락이었다. 자연 갈색 위에 옅은 적동색을 덧입힌 사람의 시선을 잠시 멈추게 하는 색이었다. 맞은편 소파에는 강혁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이해나가 노트북을 무릎에 얹고 있었다. 이해나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윤소은 씨, 마음 편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뢰가 아니라 상담으로 오셨다고 하셨지요. 네, 박사님. 사실은 의뢰를 드려야 할지 말지도 잘 모르겠어서요. 다만 한 가지 일이 너무 이상해서 누군가에게 한 번은 털어놔야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시지요. 윤소은 씨. 윤소은이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한 달 전 사립중학교에서 계약 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새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28일에 한 입주 영어 가정교사 자리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자작산장이라는 사설 별장. 의뢰인은 한 노부부의 외아들 부부였는데 한 분만 면접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 윤재석 사장이라고 하시더군요. 48살, 무역업, 자상하고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이에나의 손가락이 노트북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분이 제시한 조건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탐정님. 강혁이 살짝 의자 등에 등을 기댔다. 얼마였습니까? 월급 1,200만 원, 입주 숙식 무료, 주 5일 근무, 토 일요일 완전 휴무. 학생은 단 한 명, 그 댁의 외동딸 이연우, 11살. 영어와 더불어 말동무 역할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나가 안경을 살짝 고쳐 썼다. 1,200만 원이면 평균 시세의 거의 3배입니다. 영어 강사 시세로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금액입니다. 네, 박사님. 그래서 저도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윤 사장님은 빙긋 웃으시며 한 가지 조건만 받아들이면 그 금액은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 네, 탐정님. 그 조건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강혁의 한쪽 눈썹, 흉터가 가로지르는 쪽이 살짝 움직였다. 말씀해 주십시오. 윤소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첫째, 입주하는 그날 머리카락을 구릿빛에서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해서 어깨 아래까지 자를 것. 길이도 색도 그 집에서 정해둔 사진과 같게. 사진이요? 네, 윤 사장님이 휴대전화로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검은 단발, 어깨 아래로 떨어지는 길이. 옆선이 저와 매우 비슷한 체형이었습니다. 이에나의 키보드 소리가 한순간 멈췄다. 둘째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윤소은 씨.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부터 6시 정각까지 정확히 20분 동안 자작산장, 본체 1층 남쪽 응접실 큰 통유리창 바로 앞에 놓인 흰 등받이 의자에 앉아 책을 읽을 것. 그때 입을 옷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카디건과 검은 치마. 윤 사장님은 우리 집 안주인이 그 옷을 좋아하시는데 안주인이 요즘 외출이 잦으셔서 빈자리가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자세를 바로 했다. 그의 눈빛이 한 단계 더 깊어졌다. 셋째 조건도 있었습니까? 네, 탐정님. 셋째, 본체 1층 북쪽 별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그 별채는 공사 중이라고 하셨고 위험하니 호기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쪽 복도 끝에 잠긴 문, 그 너머로 가지 말라고. 그 약속만 지켜주면 1년 계약,
월급 1,200만 원, 보너스 별도로 1,000만 원. 이해나가 천천히 자료를 정리했다. 윤소은 씨. 그래서 그 자리를 수락하셨습니까? 아직 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1월 9일 오후 2시까지 답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차량이 서울로 저를 데리러 온다고요. 모레, 그러니까 11월 6일 금요일까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강혁이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윤소은 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댁의 외동딸 이연우 면접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아니요, 탐정님. 아이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윤 사장님은 아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입주 첫날 처음 인사할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 주인, 즉 윤 사장님의 부인, 그분도 보지 못하셨지요. 네, 탐정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외출이 잦으시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나 그분이 좋아한다는 옷을 입고 그분이 좋아한다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안 주인이 정말로 살아 외출하고 계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윤소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손이 손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탐정님,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혁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하면서도 무거웠다. 윤소은 씨, 그 자리 가십시오. 네? 딴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사무소 회의실. 윤소은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회의실에는 강혁, 이해나 그리고 49층에서 올라온 송태풍 박사와 그의 조수 나정이가 모여 있었다. 송태풍 박사, 46. 머리는 여전히 헝클어져 있었고 두개골 골절에서 회복한 지 5달이 지난 지금 오른쪽 관자놀이 위로 작은 흉터가 한 줄 남아 있었다. 그는 그 흉터를 내 평생 가장 비싸게 받은 훈장이라며 농담 삼아 말하곤 했다. 나정이는 그날도 차가운 미소를 잃지 않고 그러나 송태풍 박사의 머그잔에 미지근한 보리차를 늘 한 모금 분량만 채워주는 사람이었다. 강혁이 회의실 한쪽 벽 모니터에 자료를 띄웠다. 이번 의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 윤소은 씨에게 제시된 과한 조건. 둘째,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대역으로 의심되는 외모 변형 요구. 셋째, 북쪽 별채라는 잠긴 공간. 송태풍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강 탐정, 이건 코난 도일의 너도 밤나무집 그대로구먼. 영국식 빅토리아 저택을 강원도인제 자작나무 산장으로 바꿔놓은 것뿐이지. 네, 형,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도일의 그 단편에서 진짜 위험은 가정교사가 아니라 잠긴 방에 갇혀있는 진짜 딸에게 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윤소은 씨를 그 집으로 들여보낸다면 그건 우리 의뢰인 한 사람의 안전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지는 일입니다. 나정이가 차분히 끼어들었다. 탐정님. 윤소은 씨의 구릿빛 머리카락,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희 씨. 이해나가 화면에 한 장의 자료를 띄웠다. 자작산장의 위성사진이었다. 강원도 인제군 북면, 인제스피디움 부근 산자락. 본체는 자작나무 숲 한가운데 그자로 누워 있었고 본체 북쪽에 작은 별채가 한 채, 별채와 본체는 짧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별장 등록상 소유주는 대원무역, 대표이사는 윤재석. 면접에서 본인 소개대로 48, 부인은 이혜정, 43, 외동딸 이연우, 11세.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탐정님. 말씀하시지요, 애나 씨. 부인 이혜정 명의의 별도 사업체가 있습니다. 혜정 인테리어 디자인, 강남 청담동. 그리고 그분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자산이 약 400억 원 규모입니다. 이연우 양은 그분의 친딸이지만 호적상 친권자 단독은 이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전 부부가 자녀의 친권자를 어머니 단독으로 변경했습니다. 송태풍이 입맛을 다셨다. 강 탐정. 그러면 만약 이혜정 여사와 그 딸 이연우 양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400억은 누구에게 가지? 이해나가 답했다. 현 법률상
친권자 부재 시 미성년자의 재산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부부가 작성해둔 가족 신탁이 있다면 그 신탁의 수익자 지정에 따릅니다. 대원무역계 윤재석 사장은 작년 봄에 대원 패밀리 트러스트라는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그 신탁의 1순위 수익자는 이연우, 2순위 수익자는 윤재석 본인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부인과 딸이 모두 부재하게 되면 그 400억의 운용권은 윤재석에게 갑니다. 송태풍이 한숨을 쉬었다. 강탐정, 자네, 이건 위험한 의뢰야. 우리 안주인 이혜정 여사, 지금 어디 계실까? 강혁이 천천히 모니터에 본체 사진을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북쪽 별채였다.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42분 강원도 인제군 북면 자작나무 숲을 한 굽이 돌자 자작산장의 청동대문이 나타났다. 검은 세단이 부드럽게 멈추었다. 운전석에는 윤재석 사장의 운전기사라는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뒷자리에는 단정한 검은 단발의 여자 윤소은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오전에 청담동 미용실에서 검은 단발로 다시 자르고 염색한 상태였다. 윤재석이 미리 지정한 미용실, 미리 지정한 디자이너, 그리고 미리 지정한 사진과 같은 모양으로 정확히 잘렸다. 그러나 윤소은의 손가방 안쪽에 그녀와 강혁이 사흘 전에 함께 산 작은 도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손톱 크기의 무선 음성 송신기, 초소형 보이스 트랜스미터, 이에나가 라우라 1.2라는 별명을 붙인 사무소가 가장 신뢰하는 모델이었다. 청동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자작나무들이 양쪽으로 길게 늘어선 진입로 끝에 X자 모양의 2층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본체의 외벽은 검은 화강암, 지붕은 짙은 갈색 슬레이트. 본체 북쪽 끝, 그러니까 그자의 짧은 한 획이 시작되는 자리에 작은 단층 별채가 짧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윤재석 사장이 직접 현관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48살, 키 178, 단정한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훑어내렸다. 마치 마네킹의 옷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사람처럼. 윤 선생님, 잘 오셨어요. 머리 정말 사진과 똑같이 잘 어울리는군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자, 들어오시지요. 우리 연우는 지금 자기 방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인사하기로 합시다. 본체 1층은 통유리창이 한쪽 벽 전체를 차지한 남쪽 응접실이 한가운데에 있었고 그 응접실 한쪽 끝 흰 등받이 의자가 통유리창을 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윤소은의 시선이 그 의자에 한 번 머물렀다. 의자의 좌석 부분 가운데가 살짝 꺼져 있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왔다는 흔적이었다. 오늘 첫날이니까 푹 쉬세요. 내일부터 화요일이니 정해진 시간에 그 의자에 앉아 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20분이에요. 5시 40분부터 6시 정각까지. 네, 사장님. 그리고 약속하신 한 가지. 윤재석의 시선이 천천히 본체 북쪽 끝으로 향했다. 짧은 회랑 너머 별채로 통하는 잠긴 떡갈나무 문이 있었다. 저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공사 중이고 위험합니다. 네, 사장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재석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2층 객실로 안내했다. 객실 안, 윤소은은 손가방을 침대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손가방 안주머니에 작은 송신기를 자연스럽게 카디건 안쪽 옷깃 안으로 옮겨 달았다. 같은 순간 자작산장에서 직선거리 약 1.2km 떨어진 산자락의 한 작은 펜션 2층, 강혁과 이에나가 헤드폰을 끼고 앉아 있었다. 옆에는 송태풍이 신호 안테나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 옆 책상에는 나정이가 김밥 한 줄을 단정히 잘라 접시에 담아두고 있었다. 이에나가 헤드폰의 음성을 들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음성 송수신 양호합니다. 윤소은 씨, 무사히 객실 진입. 강혁이 한강이 보이지 않는 이 산자락에서 그러나 마치 한강을 바라보던 그날처럼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늦가을에 자작나무 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고 있었다. 애나 씨. 우리는 오늘부터 윤소은 씨의 귀와 눈이 되어야 합니다. 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그 집안의 또 한 사람의 귀와 눈도 되어야 합니다. 네, 애나 씨.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 37분 자작산장 본체 1층 남쪽 응접실 윤소은이 베이지색 카디건과 검은 치마 차림으로 흰 등바지 의자에 앉았다. 무릎 위에는 영문 시집 한 권. 의자는 통유리창을 바로 마주하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자작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고 숲 너머로 차량이 지나가는 작은 도로가 보였다. 5시 40분 정각 응접실의 작은 괴종시계가 한번 작게 울렸다. 윤소은이 시집을 펼쳤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시집의 글자가 아니라 통유리창 너머의 도로에 머물렀다. 그 도로 위 자작나무 사이로 거리를 두고 한 대의 차량이 멈춰 있었다. 검은 SUV, 그러나 시동은 켜져 있었다. 운전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은 통유리창 안쪽에 윤소은을 향해 작은 망원경을 들고 있었다. 윤소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강혁이 미리 일러둔 한마디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윤소은 씨, 그 자리에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평소처럼 책을 읽어주십시오. 당황은 우리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같은 시각 펜션 2층. 이에나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자작산장 주변 도로의 폐회로 화면을 검색했다. 탐정님. 오후 5시 32분 자작산장 진입로에서 직선거리 400m 지점에 검은 SUV 차량 정차, 차량 번호 일부 확인. 운전자 추정 신원 조회 중. 강혁이 묵묵히 헤드폰을 통해 윤소은이 책장을 천천히 넘기는 소리, 그리고 응접실 괴종시계의 미세한 째깍 소리를 들었다. 애나 씨, 그 차량은 우리 의뢰인을 감시하기 위해 온 차량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탐정님, 그 차량의 운전자는 통유리창 안의 검은 단발 여작가 이혜정 여사인지 확인하러 온 사람입니다. 즉, 누군가가 이혜정 여사의 생사를 멀리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매주 화, 목, 토 5시 40분에 윤소은 씨의 의자 자리는 그 생사 확인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이해나가 잠시 침묵했다. 그 누군가는 이혜정 여사가 살아있다고 믿어야 할 사람이군요. 네, 애나 씨, 이혜정 여사 명의의 400억 자산에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 사업 파트너이거나 거액의 채무자이거나 혹은 그녀의 가족 중 누군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녀가 죽었거나 사라졌다 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400억의 자금 흐름에 즉시 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윤재석 사장이 그 자금을 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해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재석 사장은 그 자금이 자기 손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부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자 위에 인형이 필요했군요. 그리고 그 인형은 살아 움직여야 하고 머리색과 옷차림이 그녀와 닮아야 합니다. 오후 5시 58분. 검은 SUV가 천천히 시동을 끄고 다시 켜지더니 부드럽게 자리를 떠났다. 운전자는 의자 위의 여자가 평소처럼 책을 읽는 모습을 확인했다. 오늘도 이혜정 여사는 살아있다고 그는 누군가에게 보고할 것이다. 6시 정각 응접실의 괴종시계가 6번 울렸다. 윤소은이 천천히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같은 날 밤 11시 42분 자작산장 2층 객실. 윤소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러나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옷깃 안 송신기는 여전히 미세한 소리를 펜션으로 보내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발소리. 그러나 그 발소리는 평범한 어린아이의 가벼운 걸음이 아니었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고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한 발소리. 윤소은의 객실 문이 살짝 두드려졌다. 톡, 톡, 톡. 3번, 매우 작게. 윤소은이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다. 11살 이연우, 그 댁의 외동딸. 그러나 그 아이의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가 어울리는 평범한 11살의 얼굴이 아니었다. 매우 야위었고 눈 밑에 옅은 그늘이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자기 또래의 어떤 아이보다도 차분하고 또 어른스러웠다. 선생님, 연우야. 선생님, 잠깐만 안에 들어가도 돼요? 윤소은이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다. 이연우가 객실 안에 들어와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 옷깃 안에 있는 그거 녹음기지요. 윤소은의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다. 연우야, 너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이연우가 자기 작은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손바닥 위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선생님, 이거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세요. 선생님이 매일 저녁 5시 40분에 그 의자에 앉으시는 건 우리 엄마 대신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저는 우리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알아요. 그러나 제 발로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윤소은이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았다. 연우야, 엄마가 지금 어디에 계셔? 이연우가 천천히 자기 작은 손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본체 북쪽 끝, 잠긴 회랑 너머 별채를 가리켰다. 저 안에요, 선생님. 한 달째. 윤소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같은 순간 펜션 2층. 강혁이 헤드폰 너머로 이연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침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렸다. 애나 씨, 네, 탐정님, 한 달째입니다. 한 달째 한 어머니가 자기 딸이 보는 바로 옆 별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에나의 손이 잠시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안경 위로 작은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탐정님. 우리는 내일 새벽 그 별채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애나 씨. 2026년 11월 12일 수요일 새벽 2시 48분 자작산장 본체는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별채로 통하는 짧은 회랑의 떡갈나무 문 앞 두 사람이 검은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강혁 그리고 이에나. 두 사람은 자작산장 부지의 자작나무 숲 쪽 외벽을 따라 본체 후문 옆 작은 보일러실의 환기창을 통해 진입했다. 보일러실에서 1층 복도, 1층 복도에서 회랑 입구. 모든 동선은 이연우가 윤소은을 통해 미리 알려준 본체 내부 지도 그대로였다. 이에나가 가져온 작은 도구 키트가 그녀의 허리 가방 안에 있었다. 그녀가 떡갈나무 문의 잠금 장치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다. 탐정님, 이거 10년 묵은 유럽식 핀텀블러 자물쇠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 동아리에서 배운 그 자물쇠예요. 애나 씨, 동아리가 정확히 무슨 동아리였습니까? 실용공학연구회였습니다. 탐정님, 이에나가 가는 핀 2개를 꺼내 자물쇠 안에 천천히 넣었다. 1분 40초 뒤 작은 달칵 소리, 자물쇠가 열렸다. 두 사람이 회랑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회랑은 길지 않았다. 그 끝에 다시 한 짝의 문이 있었다. 그 문 너머가 북쪽 별채였다. 별채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강혁이 천천히 문을 밀었다. 별채 안, 작은 거실. 그 거실 한쪽 벽에 또 한 짝의 문이 있었고 그 문에는 외부에서 잠그는 빗장이 걸려 있었다. 빗장의 손잡이가 사용한 흔적으로 매끄러웠다. 강혁이 빗장을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 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 너머는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침대 위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43, 키 165, 검은 단발. 그러나 그녀의 단발은 윤소은의 단발만큼 단정하지 않았다. 머리카락 끝이 거칠게 잘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가위로 무성의하게 잘라낸 자국처럼. 그녀의 옆 작은 협탁 위에는 작은 약병이 하나 있었다. 이에나가 그 약병을 한 번에 알아봤다. 탐정님, 이건 로라제팜, 진정제 계열입니다. 처방전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 용량으로 한 달 동안 매일 투약되었다면 이분께서는 지금 깊은 약물성 수면 상태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침대 옆에 무릎을 굽혔다.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이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살아계십니다, 애나 씨.
이에나의 어깨가 살짝 내려갔다. 그것은 그녀의 안도였다. 같은 순간 별채 거실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강혁이 한 손으로 이에나의 어깨를 가볍게 잡아 뒤로 물러서게 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림자 안으로 부드럽게 사라졌다. 거실 쪽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48,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손에는 작은 주사기, 윤재석이었다. 그는 곧장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이 협탁의 약병으로 향했다. 그는 자기 부인에게 오늘의 한 번을 더 투약하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재석 사장님, 그 손 거기서 멈춰 주십시오. 윤재석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주사기가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누구? 강혁 탐정사무소. 강혁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해나 박사. 사흘 전 윤소은 씨의 의뢰로 이 일을 맡았습니다. 윤재석이 한참을 침묵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졌다. 강 탐정. 자네, 윤 선생이 자네에게 의뢰를 했다고? 네, 사장님. 그러면 자네는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사장님.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부인 이혜정 여사께서 한 달째 이 방에 갇혀 매일 일정량의 진정제를 강제 투약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부인이 살아계신 것처럼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윤소은 씨를 대역으로 채용하셨습니다. 외부에서 부인의 생사를 확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지요. 윤재석이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두 손이 자기 얼굴을 감쌌다. 강 탐정, 한 가지만 들어주시오. 저 사람을 내가 죽이려 한 건 아니야.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다만, 저 사람은 지난 봄 자기 동업자와의 자금 문제로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정확히는 저 사람이 보증을 선 한 친구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그 빚이 저 사람 명의의 400억 자산을 모두 잠식할 위기에 처했지요. 그러나 저 사람은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저 사람은 자기 손목을 그었어요. 별채 욕실에서 이에나가 살짝 숨을 들이마셨다. 죽지는 않으셨군요. 네, 박사님. 내가 막 그 순간에 들어갔어요. 출혈은 많았지만 응급처치로 살렸지요. 그러나 그 후로 저 사람은 매일 같은 시도를 했어요. 욕실에서, 부엌에서, 자기 객실에서. 나는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별채에 가둬야 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잠들게 해야 했어요.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해치려 했으니까. 강혁이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다. 사장님. 그러면 외부 세계에 부인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주신 이유는요. 강 탐정. 그게 가장 추한 부분이요. 저 사람의 400억 자산 중 약 250억이 유동성 단기 계약으로 묶여 있어요. 그 계약은 매주 화암 목토, 자작산장 외부 도로의 한 지점에서 저 사람의 생존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조건으로 매주 연장됩니다. 그 계약을 묶어둔 상대가 저 사람의 가장 친한 동업자이자 동시에 저 사람의 빚을 사들인 사채업자 라인입니다. 그 라인이 부인의 죽음을 알게 되면 즉시 자산 압류로 들어가는군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은 살아 깨어있는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해치려 하니 깨어있는 모습을 그 라인에게 보여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윤 선생을 채용했지요. 한 달만 더 버티면 내가 그 빚을 다른 자금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 한 달만 윤재석의 어깨가 떨렸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강 탐정, 부탁이요. 저 사람의 살려는 의지가 돌아올 때까지만 단 한 달만 이 일을 묻어두시오. 강혁이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윤재석 사장님, 네, 강 탐정. 저는 사장님 부인의 생명을 지키시려 한 그 마음만큼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이 자체로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금, 강제 약물 투약, 위계에 의한 노동 계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님은 한 가지를 잊으셨습니다. 무엇을,
부인 이혜정 여사 본인의 의사를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자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 사람의 의식 그 자체를 한 달간 빼앗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빼앗은 것은 부인의 죽을 권리가 아니라 부인의 살아갈 권리였습니다. 윤재석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길게 떨렸다. 같은 날 새벽 5시 12분, 별채 옆 작은 거실, 강혁이 천천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 이해나가,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 윤재석이 앉아 있었다. 옆방 이혜정 여사는 여전히 약물성 수면 상태였다. 그녀의 옆에는 응급 출동 요청을 받고 도착한 인제 군립의료원의 의사 한 명과 간호사 한 명이 그녀의 활력 징후를 천천히 안정시키고 있었다. 윤재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본체 1층 응접실에서 윤소은이 이연우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다. 이연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작은 손이 윤소은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펜션 2층에서 송태풍과 나정이가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다. 송태풍이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다. 정희 씨, 이 의뢰는 우리가 푼 게 아닌 것 같소. 네? 11살짜리 이연우가 자기 어머니의 한 달치 진정제 투약량을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샜다고 했지. 윤 선생 옷깃의 송신기를 알아보고 자기 발로 윤 선생 객실 문을 두드렸지. 우리가 풀어드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풀어내준 거야. 나정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11살의 아이가 한 달 동안 어떤 마음으로 그 집안에 있었을지 저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박사님. 송태풍이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정희 씨, 우리가 이 의뢰 마치고 나서 강 탐정한테 한 가지 부탁합시다. 무엇을요, 박사님? 그 아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데리고 와서 가끔 만나봅시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른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도 그 아이만큼은 우리가 옆에 있는 어른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줍시다. 나정이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평소에 그녀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매우 오래되고 따뜻한 미소였다. 네, 박사님, 그렇게 합시다. 같은 날 오전 9시 42분, 인제 군립의료원 응급실, 이혜정 여사가 천천히 의식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혁과 이해나가 서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눈을 자극했다. 그녀가 손등으로 눈을 가리려 했다. 이해나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이혜정 여사님, 강혁탐정사무소 이해나 박사입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햇빛 아래에서 인사드립니다. 이혜정의 시선이 천천히 이해나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박사님, 네, 여사님. 우리 연우는, 따님은 무사하십니다, 여사님. 본체 응접실에서 윤 선생님이 따님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혜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박사님, 저는 죽으려고 했어요. 한 달 전 정말로 죽으려고 했어요. 저 사람이 막지 않았다면 저는 한 번에 끝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해나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여사님. 한 달 동안 사장님께서 여사님께 하신 일은 형사적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여사님을 잃지 않기 위해 그 한 달 내내 매일 밤 잠들지 못하신 것도 저희가 본 사실입니다. 네, 박사님. 그분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사님, 네,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박사님. 한 달 전 여사님이 죽으려 하셨던 그 이유,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서신다면 여사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혜정이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응급실 창문 너머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자작나무 숲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그 잎들 위에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박사님, 네, 여사님. 한 달 동안 매일 잠들고 깨어나는 그 짧은 순간마다 저는 한 가지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았지요. 우리 연우가
매일 밤 별채 바깥 회랑에 잠긴 문 너머에 와서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어린 왕자 5번째 장이에요. 엄마, 내일은 6번째 장 읽어드릴게요. 이혜정의 어깨가 길게 떨렸다. 박사님, 1달 전에 저는 제 빚 400억보다 제 자존심이 더 무거웠어요. 그러나 1달 동안 그 별채 안에 누워서 잠들고 깨어나는 그 짧은 순간마다 우리 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저는 알게 됐어요. 제 자존심은 제 딸의 어린 왕자 한 장보다도 가벼웠다는 걸. 이에나의 안경 위에 응급실의 형광등이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그녀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여사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박사님. 그 어린 왕자, 이번엔 여사님께서 따님께 읽어주시지요. 처음부터 한 장 한 장 다시. 이혜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1달치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2026년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5시 40분 자작산장 본체 1층 남쪽 응접실 흰 등바지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카디건과 검은 치마. 그러나 그 여자는 윤소은이 아니었다. 이혜정 여사 본인이었다. 1달 만에 그녀가 자기 자신의 의자에 자기 자신의 옷차림으로 자기 자신의 의식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연우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어린 왕자 한 권. 모녀가 함께 책장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 자작나무 숲, 그리고 그 너머의 도로. 그곳에 검은 SUV가 천천히 멈췄다. 운전자가 작은 망원경을 들었다. 운전자의 얼굴 위로 잠시 의아함이 스쳤다. 의자 위의 여자가 이전 1달 동안 봐왔던 여자와 머리 모양이 같으나 살짝 다르다 했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머리카락 끝이 더 거칠고 옆선이 살짝 야위었다. 같은 시각 자작산장 본체 현관 앞에 검은 세단 3대가 부드럽게 멈췄다. 강민혁 부장검사 명의로 발부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든 검찰 수사관 6명이 차에서 내렸다. 그 옆에 강혁이 서 있었다. 강민혁이 차분히 말했다. 혁아, 진짜 큰 사건은 윤재석이 아니라 저쪽 도로의 그 사채업자 라인이다. 유동성 단기 계약기라는 이름으로 수십 명의 자영업자의 생사를 매주 시각적으로 확인해가며 자산을 사들이고 있었어. 이건 자작산장 하나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그물망이야, 형. 부인 이혜정 여사 본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살 시도한 분이고 사기 피해자야. 검찰이 그분의 자산 보호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그분이 다시 일어서실 때까지 형이 옆에서 본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 혁아, 윤재석 사장, 그분의 죄는 그분이 지셔야 해. 그러나 그분이 1달 동안 잠들지 못한 그 시간만큼은 형이 사람으로 봐줘. 그분, 사람을 죽이려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다가 길을 잘못 든 사람이야. 강민혁이 한참 동안 동생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혁아, 그건 그분이 법정에서 보여주실 일이야. 다만 형이 그 자리에서 그분의 1달을 정확히 기록해서 판사에게 전달할게. 고마워, 형. 내가 왜 고맙다고 해. 혁아. 그분의 1달을 본 건 너잖아. 강민혁이 살짝 웃었다. 그리고 수사관들을 데리고 본체 안으로 들어갔다. 같은 시각 자작산장 외부 도로, 검은 SUV가 천천히 시동을 켰다. 그러나 그 차량이 미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자작나무 숲 양쪽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수사관 4명이 나타났다. 운전자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펜션 2층에서 송태풍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한마디 했다. 정희 씨, 김밥 한 줄 더 있소? 네, 박사님. 2줄 더 있습니다. 강 탐정이 돌아오면 다 같이 먹읍시다. 2026년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42분 강혁 탐정사무소 49층 실험실 옆 작은 라운지, 통유리창 너머 한강이 늦가을의 잿빛 햇살 아래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라운지 한가운데 2사람이 앉아 있었다. 윤소은과 이연우. 윤소은의 머리는 다시 구릿빛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미용실에서 한 번에 빼지 않고 천천히 한 단계씩 돌리는 중이었다. 검은 단발에서 살짝 갈색이 비치는 단발로 윤소우는 자기 의지로 그 색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연우는 라운지의 작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어린 왕자 한 권을 펴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책장이 아니라 통유리창 너머 한강에 가 있었다. 강혁이 그 옆에 천천히 와서 앉았다. 연우야, 네, 탐정님. 한 가지만 묻고 싶은데 답하기 싫으면 답 안 해도 돼. 네, 탐정님. 한 달 동안 매일 밤 별채 회랑 앞에서 엄마한테 책 읽어준 그 시간 동안 네가 제일 무서웠던 건 뭐였니? 이연우가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책장의 한 모서리를 살짝 만지작거렸다. 탐정님, 음, 제가 제일 무서웠던 건 엄마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그 목소리가 엄마한테 안 들릴까봐. 엄마가 별채 안에서 우리 연우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며 잠드실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강혁이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흉터 위로 한강의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연우야, 네, 너 정말 잘했어. 한 달 동안 정말, 정말 잘했어. 이연우의 작은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탐정님 옆에 계신 박사님이요. 박사님이 어제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는데, 연우야, 너 나중에 크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뭐라고 답했니? 이연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의 별채 문 앞에서 매일 밤 책 읽어주는 사람, 강혁이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자기 큰 손바닥을 이연우의 작은 머리 위에 부드럽게 얹었다. 이에나가 라운지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녀의 안경 위로 한강의 햇살이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송태풍이 그녀의 옆에 와서 작게 말했다. 애나 씨, 네, 박사님. 강 탐정, 저런 모습 처음 보지요. 아니요, 박사님. 저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에나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손이 라운지 입구의 문틀을 천천히 한번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자기 책상으로 돌아갔다. 자작나무 잎이 한강이 아니라 강원도 인제의 산자락에서 그 늦은 오후에도 여전히 한 잎 한 잎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잎들은 한 달 전과는 다른 잎들이었다. 자작산장 별채에 잠긴 문은 영원히 열렸고 그 문 안에서 한 어머니와 한 딸이 한 권의 어린 왕자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고 있었다.